안녕하세요. 맘스 시사 오늘 처음 인사드리게 되는데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현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이 자리 너무 어색해요. 예. 네, 늘 무게중심을 잡아주시다가 한쪽으로 지금 무게중심이 약간 기우는 상황. 아 이거 프로 진행자인데 네, 뭐 그동안 내가 저 야매로 진행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진정한 진행자 자리를 찾으셨고 네. 맘스 시사를 이끌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왜 맘스 시사냐? 그거 예. 얘기해 주셔야 돼요. 저한테 제목만 알려주시고. 김엄마. 김엄마 예, 시사기도 하면서 네. 또 우리 이 시대 이제는 권력이 시장에게 넘어갔다가 네. 저 엄마들에게 넘어갔습니다. 어느 지역이든 이 지역 맘 카페 여기에 그 마음을 잃은 후보들은 안 당선이 돼요? 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럼요. 네, 예. 그래서 우리 맘스들의 이런 정치적 어떤 관심사들을 모아보고 또 몇 가지 좀 더해드리고 네. 또 그렇게 해서 우리 시대 진정한 정치의 리더로서 주역으로서 맘들의 역할이 더욱더 커지는 세상 그런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네. 준비했습니다. 김엄마께서 준비하셨군요. 예. 네, 이름만 정했습니다. 맘스 시사. 예. 제가 며칠 전에 친한 작가분이랑 커피를 마시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엄마들이 모여서 커피를 마시거나 요즘 뭐 마실 수는 없습니다만 네. 만나서 모임을 할 때 시사 문제에 관심은 많은데 네. 누가 좀 설명을 해줬으면 그런 욕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왜냐면 엄마들이 바쁘니까 사실 신문을 읽거나 인터넷 기사를 뭐 검색을 쭉 할 시간도 사실 별로 없고 또 우리가 가끔 드라마도 좀 봐야 되고 딴 것도 좀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잘 씹어서 설명해주고 평론해줄 누군가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 참 많이 그렇습니다. 했었거든요. 예. 참 기획 잘하신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앞으로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듣다 보면은 내가 마음이 아니더라도 네. 우리 시대의 이런 정치의 주역들인 마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또 경청하시는 시간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저희가 이제 시식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네. 지난번에 이 시간에 정치 부심이 있었는데 제가 그 이후에 녹화 이후에 어디 가서 감염이 된 걸로 추정이 되는데 추정이 되죠. 그 방송에서 시식을 했다가 그 시식 같이 하신 분들이 2주 동안 자가격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민폐를 끼쳤어요. 그래서 당분간 저희가 시식 혹은 먹방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러면 좀 양해를 해주시고 먹방 다시 할 수 있는 날 그런 날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예. 얼마나 잘 오늘 먹을지 기대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오늘 김엄마의 너무 찬란한 설명을 잘 들었고요. 네, 또 네. 오늘 함께 하실 시사평론가 한 분을 소개해드려야 될 텐데 네. 사실 김용민 TV에는 굉장히 익숙한 얼굴. 그렇습니다. 예. 6월부터 나오셨어요. 예. 네. 시사평론가 신민정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34개월 된 딸을 키우고 있는 마음입니다. 네. 부자시네요. 요즘 딸 있으면 기본 부자라 그러더라고요. 아, 부자인데 그래서 우리 마음은. 이현정의 그 말은 바로 하셔야지. 네. 후생님입니다. 선생님은 아니고 후생님이에요. 네. 많이 후생님이에요. 예. 아 그래요? 어쩐지 피부가 좀 남다르시더라. 반짝반짝하셔가지고. 아기를 키우고 있는데 딸 부자들이 옛날에 부러웠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하나 이상 키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이 시대의 문제인 것 같아요. 엄마들이 네. 둘을 낳고 싶어도 네. 둘을 낳아서 키울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네, 네. 어쨌든 오늘 엄마의 입장에서 네. 쉽고 열심히 잘 준비해서 얘기해 주실 시사평론가 계시니까 오늘 양쪽의 얘기를 들으면서 맘스 시사 즐겁고 맛있게 한번 시사를 뜯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면서 저희가 뭐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되지 않나요? 광고를 해야 됩니다. 광고를 꼭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보낭칠 이노큐를 여러분들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설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어느새.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랑 싸우다 보니까. 자, 이 설 명절에 말이죠. 어떤 선물을 해드려야 상대방도 만족하고 또 이게 선물 한 사람도 만족할 수 있는지. 보낭칠 이노큐가 최고의 답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낭칠 이노큐가 설 명절을 맞아서 원래도 최대 할인인데 추가 할인으로 여러분들께 봉사할 계획입니다. 정가가 8만 원입니다. 아, 원래요? 인터넷 최저가는 59,900원. 네. 김용민닷컴의 압도적 최저가가 52,000원입니다. 이 정도 가격이 이제 평소 가격인데 이것도 사실 굉장히 저렴한 건데. 그렇습니다. 이 설맞이 더욱 저렴한 가격. 한 박스 52,000원이 아니라 5만 원. 오. 세 박스면 얼마입니까? 15,000원이죠. 14만 7천 원. 예, 14만 네, 7천 원. 그렇습니다. 15만 그래서 원인데. 또 빼주는군요. 게다가 선물용 쇼핑백도 함께 증정합니다. 주변에 잠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번 명절에 보낭칠 이노큐를 선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이 부족한 분들은 많지만은 보통은 잠잘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꿀잠을 잘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닌 분들이 많습니다. 보낭칠 이노큐는 자고 싶어도 쉽게 잠들지 못하고 잠이 들어도 자주 깨서 개우치 못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한 네. 제가 제품입니다. 먹어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런 그래요? 생각을 막 가슴 깊이 네. 하면서 그죠. 네. 네. 제가 이걸 잠을 안 제대로- 사고 뭐 하고 있나.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는 모양. 저는 되게 시체처럼 주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세상에서 제일 부럽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 보낭칠 이노큐를 드셨다가 예. 돌아가신 줄 알고 화장터까지 갔다가 아이고 그냥 열어달라고 그렇게 네. 해서 이제 깨어나신 분이 계십니다. 아유, 예. 보낭칠 이노큐 그게 사실은 좀 부작용이라면 부작용입니다. 너무 잘 자서. 네, 그렇습니다. 수면제를 장기간 복용 중이거나 수면제 복용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보낭칠 이노큐를 적극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수면제가 가져오는 부작용 이건 뭐 더 설명해서 뭐 하겠습니까? 좋을 리가 없겠죠. 또 금단현상 우울증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보낭칠 이노큐는 제주산 황칠나무와 오가피를 주 원료로 만들어서 몸에 부작용이 없는 생약 성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에 화학약품 같은 것들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황칠나무는 진시황의 불로초로 추정될 만큼 예부터 몸에 좋기로 소문난 약재고 뇌의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잠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은 딱 한 달 동안만 보낭칠 이노큐를 잠자리 들기 전 따뜻한 물에 타서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번에 바로 잠이 오는 건 아니고 좀 여러 날을 복용하시면은 그때 이제 효과가 난다는 거죠. 네. 자, 김용민닷컴에서 지금도 압도적 최저가인데 설 명절을 맞아서 또한 압도적 최저가의 선물로 드립니다. 우리 저 시부모님 그렇죠. 잠 못 주무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네. 그런 분들께는 또 보낭칠 이노큐를 선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어떤 며느리가 보낭칠 이노큐를 선물로 드렸는데 잠이 안 오시다가 이걸 드시고 잠이 잘 주무시는군요. 오시게 됐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연락하시기를 야 네가 병 주고 약 주는구나. 네. 잠이 안 오게 된 이유가 며느리 그분 때문에 때문이구나. 열받아가지고 그랬었는데 보낭칠 이노큐 때문에 다시 잠이 잘 오게 됐다. 아, 그래도 약을 주는 며느리가 그렇습니다. 어디예요? 병 주고 약 주는 며느리. 예.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 보낭치 이노큐 먹어봤는데 사실은 잠을 푹 자는 게 소원인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누가 이렇게 지나가기만 해도 잠을 깨고 네. 좀 자다가도 우리 남편이 통화하면 깨고 뭐 이런 정도인데 아이고. 그래도 밤에는 좀 붙여서 쭉 자야 되는데 하루 마시고 자니까 우선 몸이 따뜻해지니까 잠을 좀 자게 되더라고요. 약간 이렇게 싹 녹는 것처럼 이렇게 네. 주무실 수 있으니까 해로운 성분이 안 들어있는 자연 그렇습니다. 성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좀 드셔보시는 것도 자연 약재 성품.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생약 성분입니다. 예. 네. 우리 저 신민정 평론가는 어떠세요? 저도 아이 낳고 계속 못 잤거든요. 네. 제가 이제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쭉 먹어보고 몸의 변화를 아주 상세하게 아이한테 먹일 알려드리겠습니다. 거라는 소문도 있어요. 네, 살짝 한번 먹여볼까 마음도 듭니다. 아직도 깨서. 외람된 말씀이지만 네. 제 친한 친구 얘긴데요. 음. 그 집은 아들이 너무 활동량이 엄청나서 가끔은 상상을 해본대요. 어. 큰 코끼리한테 쏘는 맞쥐총을 쏘면 어떨까? 실제로 제가 들은 얘기. 그런 상상을 자기는 너무 자주 한다. 네, 그래요. 무슨 마음인지 100번 공감합니다. 네, 예. 뭐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니까 상상이라고. 예. 아이들 먹이지 말고 본인이 드세요. 네, 본인이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맘스시사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저희가 첫 번째 얘기는 어떤 주제로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자,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정인이 다들 알고 계시죠. 세상에. 이거 하다가 저 무슨 짓을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이 사건을 처음 듣고는 꼭 지옥이라는 게 있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힘들어서 그것이 알고 싶다는 보지 않고 있다가 방송을 준비하면서 보고 나서 마지막에 웃는 정인이를 보고서 천국이라는 곳이 꼭 있어야겠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는 생각을 그래. 했습니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일단 정인이를 좀 간단히 소개하자면 이 사건 자체를 정인이 사건이라고 다들 명명하는데 아동 인권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은 사실 피해자 이름으로 명명하는 게 옳진 않지만 그래도 이 사건이 많이 알려져야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지 네. 않기 때문에 일명 이제 정인이 사건으로 말하겠다라고 이제 많이들 하시는데요. 우리도 이제 정인이 사건이라고 한번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 네. 정인이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위탁 가정으로 이동을 해서 입양 전에 위탁 가정에서 7개월간 자랐어요. 이때 가장 예쁜 시기잖아요. 힘들지만 그럼요. 그 위탁모가 정말 사랑을 다해서 키우셔서 아이가 정말 뽀얗고 봄의 나를.
그 아이가 그냥 아기라서 예쁜 게 아니라 정인이 자체도 너무 예쁩니다. 그래서 네. 그 예쁜 시절을 그렇게 보내고 이제 8개월부터 16개월까지 270일 정도 이 입양 가정에서 지내게 됐는데요. 아주 지속적이고 무참한 학대로 10월 13일 작년에 16개월의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쁜 아이를 도대체 8개월 동안 270일 동안 어떻게 얼마나 학대를 했는가. 학대 정황에 대해서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하지 않고 어느 정도 아시기 때문에 최대한 감정을 절제하면서 이야기를 하자면 10개월 입양한 지 한두 달 이후부터 상습적인 학대가 시작됐고 발생 시기가 다른 몸에 사진을 찍어봤는데 골절이 10몇 군데가 있는데 뼈가 다시 부러졌다가 붙은 흔적들이 몸에 10몇 군데가 있는 거예요. 아, 그 치료를 해서가 아니라 자연 치료가 자연 치료로. 그러니까 아기니까. 이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지금 발생 시기가 다른 지속적인 학대가 있었고 스스로 붓고 다시 부러지고 했던 그런 정황들이 있고 아이들은 갈비뼈가 잘 부러지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유연해서. 그렇죠. 근데 갈비뼈 한 대가 2번이나 부러졌던 흔적도 몸에 남아 그러면 있습니다. 외부의 타격에 의해서 그렇죠. 그랬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라고 하던데요. 황소가 황소 머리로 아이를 복부를 들이받았을 때 정도의 충격? 그러니까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온몸에 있는 몸속에 있는 장기가 다 파열인데 장간막이라는 게 파열되면서 뱃속 전체가 피가 찼고요. 소장, 대장은 이미 이전에 파열이 됐다가 치유가 됐던 흔적들이 있고 사망 당일날은 우리 몸 안쪽에 척추 바로 앞에 있는 췌장이 절단된 상태로 아기가 죽었는데요. 이 췌장 절단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사고 충격이나 황소가 들이받는 정도 또는 권투 선수가 사람을 세워놓고 벽에 프로골프 선수가 아니 그 아기를 네, 그렇게 해서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대 당시의 정황을 아이 몸에도 다 남아있지만요. 양부모들이 자기들이 영상을 재미있는 것처럼 애를 넘어뜨리는 영상 그리고 뼈가 부러진 다리를 오들오들 떨면서 걸어오는 아이를 발 걸어서 넘어뜨리는 영상 그리고 자기들끼리 낄낄거리는 영상을 800여 개나 찍었고 이게 지금 구속되기 전에 급하게 지운 정황이 밝혀졌습니다. 네. 그러나 포렌식으로 네, 다 포렌식으로 지금 복구가 복원을 됐고. 한 네. 상황이고 그 아이들 보니까 아이가 이렇게 사진 한 서너 개만 봐도 애가 팔이 해져가는 게 육안으로 보일 정도로 그러니까 그 위탁모 가정에 있을 때 아이가 진짜 너무 잘 먹고 사랑받아서 통통한 뽀얀 거예요. 그 웃는 모습. 예, 너무 아, 이쁘더라고요. 예. 그렇다면은 이 정도 학대를 일으킨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악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누구였나? 양부모의 신상이 지금 낱낱이 공개가 됐는데 둘 다 기독교 대학을 나온 CC였고 거기서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양부도 목사 자녀였고 양모도 목사 자녀였고 심지어 양모의 엄마는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둘이 결혼을 해서 양모의 경우는 해외 입양인을 찾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이제 통역 봉사활동을 했고 양부는 CBS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네. 이번에 이제 해고됐어요. 해고됐죠. 해고된 걸로 네. 밝혀졌는데요. 네.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되게 봉사를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는 목회자 자녀의 사람이다라는 그런 선입견 이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경찰 수사가 무마되고 그리고 오히려 입양 과정에서도 반드시 거쳐야 될 검증 절차들이 다 생략이 돼서 이 양부모들이 정말 부모 자격이 있는지 검증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로 아이에게 입양이 된 거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지금 학대 가정이 되게 비상식적이고 그리고 이상한 부모들에 의해서만 일어난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밖에서 볼 때는 심지어 TV 출연도 했어요. 어느 평범한 가족이라는 이제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입양 가정으로서 가장 행복한 가정인 척하고 출연을 했지만 이 게다가 방송 EBS 네, 교육방송. 교육방송이죠. 그런데 이 방송 12일 만에 사망했습니다. 정년에는. 과연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는가. 네. 저는 이 신고가 묵인된 정황을 보면서 이제 분노를 금할 수가 없었는데요. 기회가 있었던 거잖아요. 세 차례의 신고가 있었습니다. 음. 세 차례나 신고가 있었는데 1차 신고는 5월 달에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신고 의무자예요. 아이가 발바닥인지 손바닥인지 맞았는지 모르는 자국이 들어가죠. 멍이 너무 크게 네. 들어서 오고 얼굴과 뺨이 수두룩하게 멍에 들어서 오고 그 이후로는 귀가 피멍이 들어서 온다거나 이런 식의 어떤 넘어져도 생길 수 없는 상처들이 자꾸 생기니까 이제 어린이집 선생님이 먼저 신고를 했고 네. 신고 이후부터 이제 선생님이 2달 동안 학대 정황을 꾸준히 촬영해서 이것도 증거 자료로 제출했지만 아, 경찰- 선생님들이 또 그렇게 네. 증언자가 돼주셨구나. 날짜까지 다 기록해서 사진을 다 제출을 했지만 경찰은 부모 말만 믿고 이걸 무효 혐의로 내사 종결합니다. 야. 그리고서 오히려 이분들 지금 입양한 부모고 교회 다니시는 좋은 분들인데 어린이집 선생님들을 오히려 타일렀다는 거죠. 네. 그 이후로 부모님들이 어린이집 선생님한테 압박을 하고 어린이집 또 한동안 안 보내다가 또 이제 2차 신고는
6월달 한 달여가 지난 상황에서 그 당시에 이 아이가 몇 개월이었냐면 12개월 돌 무렵의 아이를 차 안에 방치해두고 자기들끼리는 식사하러 네. 간 거예요. 근데 아이가 차 안에서 혼자 있으니까 지나가던 행인이 신고를 한 거죠, 경찰에. 근데 경찰이 2차 신고에도 상당히 늦게 대처를 해서 주변 CCTV 확보하는 데까지 한 달 정도가 걸렸는데 야. 한 달이면 아이가 죽고도 남을 시간입니다. 그렇죠. 아이가 차 안에서 방치됐다고 하는데 그거 수사를 한 달이 걸렸다는 거는 문제는 또 CCTV는 한 달이 지났으니까 주변 CCTV는 다 지워진 지워졌죠. 상태였고요. 근데 이제 부모를 불러서 물어봤더니 이거 미국식 수면 교육이다. 전문가들은 정말 이제 말도 안 된다고 우리가 들어도 말이 안 수면 되죠. 교육이. 미국식 수면 교육은 야, 엄마가 무섭네, 없지 않은 그 나라. 건가 봐요. 네, 미국에서 차에다 아이를 두고 내릴 경우에는 아주 바로 강력한 처벌을 받습니다. 이게 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동학대는 서구 사회에서는 용납이 안 돼요. 그럼요. 체벌도 안 돼. 우리는 체벌이라고 미워하지만은 다른 나라에서는 그 어림도 미화할 수가 없습니다. 네. 바로 양육권을 뺏길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사안입니다. 근데 문제는 아동 전문 보호기관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엔 1차 때도 경찰이 그렇게 내사 종결을 하니까 1차 때도 이 아동 전문 보호기관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고 2차 때는 아예 정황을 포착하지 못합니다. 이런 신고가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제 3차에 한 2달 정도 아이가 어린이집을 안 나오다가 9월 23일에 어린이집에 다시 나오기 시작했는데 2달 만에 등원한 정인이가 너무 빼빼 마른 거죠. 그러니까 정말 기아 아이처럼 너무 말라서 선생님들이 또 몸에 난 상처가 심각하니까 바로 양부모들한테 말하지 않고 등원한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갑니다. 소아과에. 그래서 아,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하긴 한 것 같아요. 제가 이 분들 이 영상을 보면서 그것이 알고 싶다부터 취재를 해보면서 이 선생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 증거 자료. 사건이 알려지고 그리고 정인이가 그나마 누구 품에라도 안겨본 기억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네. 이 선생님들이 아주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거기 계신 선생님들이 전부 다 아주 체계적으로 자료 수집을 해주셨고 또 부모 몰래 어떻게든 시간만 되면 먹이려고 하셨고 애가 너무 말라서 왔으니까. 그래서 소아과에 데려가서 소아과 선생님은 분명히 5월 달에 왔던 애니까 당연히 얘가 분리 조치가 취해진 아이일 줄 알았는데 더 심각해져서 왔으니까 이 소아과 선생님과 어린이집 선생님이 3차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 다음날 양부모가 경찰을요, 자기들 단골 병원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분명히 전날 소아과 선생님은 이 아이가 입안에 찢어진 갈기갈기 이게 작정하고 찢은 입안 상처가 있다라고 진단을 내렸는데 단골 병원에 가서는 이건 구내염이다, 단순 구내염이다라는 진단을 진단서를 받고 받아서. 그러고 나서 진단서를 내주진 않고 기록이 남으면 아마 불리해지니까 증언만 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경찰이 그 의사 선생님 말만 믿고 또 부모 말만 믿고 야, 이건 진짜 네. 너무 화딱지근하네.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고 그리고 아동 전문 보호기관이 입양 기간에 3차 신고 이번에도 세 번째 정인이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하면서 서로 이제 정보를 좀 상황을 공유하면서 지켜보죠라고 했는데 입양 기관에서는 가정 방문 요청을 계속 했는데 이 정인이 양부모가 계속 거절을 했고 그래서 3주 뒤에 10월 15일 날 그럼 방문하겠다고 계속 날짜를 미루면서 이 과정에서 이 3차 학대가 가해지던 시기에 양부모가 가슴 확대 수술을 했어요. 양모가. 그러면서 그 아이를 친정에도 맡기고 또 친정 부모도 학대 정황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라는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런 게 다 묵인이 되면서 엄마 수술 핑계를 대서 계속 이제 뭐 아동 전문 보호기관이나 또는 입양기관에 전화든 뭐든 다 피하다가 결국엔 아이가 가정방문 이틀 전에 사망하게 된 겁니다. 네. 제가 도대체 어떻게 정인이 같은 경우는 두 기관, 경찰과 아동 전문 보호 기관이 아니라 입양 기관까지 같이 네. 정인이를 감독하게 돼 있는데 왜 정인이가 3번의 신고에도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너무 궁금해서 이 아동학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대체 개입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봤어요. 네. 그래서 신고가 이제 들어오면 아동 전문 보호기관으로 들어와도 경찰과 바로 서로 통보해서 동행 요청을 해서 출동을 하고 112로 들어와도 아동 전문 보호기관과 연락을 해서 같이 현장에 출동합니다. 그래서 피해 아동과 이제 학대 해기자에 대한 조치가 다르게 되는데요. 일단은 아동 학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사례 면담을 아이들과도 하고 부모와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조치를 취한다고 하는 게 분리 조치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훈계 정도 하고 많은 조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 아동학대 조사 과정에서 부모가 조사 과정을 거부한다거나 또 강력하게 자기 양육권을 주장하면서 거부할 경우에는 아무 조치도 그동안 취할 수가 없었어요. 실제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 1월 8일 날 이제 개정안이 발표가 되면서 좀 더 여기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나 또는 징역을 살 수 있게끔 아동 전문 보호기관과 경찰의 수사에 협조를
아주 강하게 이번에 힘을 실어주는 법안들이 이제 통과가 됐는데요. 법의 문제라기보다는 난 사실 기존 법으로도 충분히 정인이를 살릴 수 있었거든요. 그럼요. 경찰하고 그리고 아동보호기관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성의를 갖고 정인이 입장에서 이 상황을 취급했다면은 아마 정인이를 살릴 수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전문가들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미 분리에 대한 것은 신고 의무자, 아까 소아과 의사 선생님이나 또는 어린이집 선생님 같은 분의 2번 이상의 신고가 들어올 경우 강력하게 바로 분리 조치를 취하는 이런 식의 어떤 법안들은 다 있는데 왜 그게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살펴봤더니 경찰이 주도적으로 이 학대 판정을 내리는데 일단 이제 우선권이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1, 2, 3차의 담당자가 전부 다 달랐거든요. 달랐고요. 그러니까 1차 얘가 지금 3차 신고가 들어왔던 정말 위험한 상황의 아이라는 것을 경찰이 몰랐던 거예요. 그렇죠. 1차, 2차, 3차 담당 경찰관들이 다 달랐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알 수가 없었고 예. 그렇죠. 만약에 이런 시스템이 좀 통일이 돼서 2차 이상 신고가 들어온 사람에 대한 조치가 따로 가능하게끔 돼 있었더라면 이렇게까지 3차까지 신고가 되더라도 이렇게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텐데 사망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는데 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1차 경찰관이 문제 없다고 했는데 또 2차 경찰관이 문제 없다고 했는데 3차 경찰관이 여기서 문제 있어라고 하면 이게 또 서로 이제 복잡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사 종결된 사건은 되도록이면 내사 종결시키는 게 서로에게 편하다는 식인 거예요. 가장 큰 문제점은 아동학대 관련한 경찰의 어떤 전담 시스템이 전혀 없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왜냐면 학대 전담반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노인 학대나 뭐 성학대 뭐 이런 여러 가지 학대에 관한 것들을 배우는 어떤 학대 전문 경찰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아동 학대 전문 경찰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동 관련한 모든 형태의 학대를 다 네, 다루는. 다. 그런데 그것도 거의 전화 통화로 확인하는 정도. 현장 가서 실사를 하는 게 아니라. 불가능한, 네, 그런 게 불가능한 정도의 일일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전문가들은 아동 관련한 법을 외우는 것 자체도 너무 쉽지 않고 사례를 다루는 사례마다 다른 이거에 대해서 교육을 충분히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경찰인데 아동학대를 전문으로 하는 경찰관으로서 육성하는 데까지 너무 이제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한데 그 투자를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부터 경찰이 우선 학대에 대한 판결을 우선권으로 가지고 있다면 이 학대의 판단을 정확하게 내릴 수 있게끔 전문 경찰관들을 육성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지역 경찰서보다는 광역수사대급에서 이렇게 네. 할 수밖에 없도록. 저희 왜냐하면은 사실 동네 경찰서는요. 네, 그렇죠. 동네 경찰서와 그 지역의 유지하고 아주 긴밀합니다. 여러모로. 그러다 보니까 그 유지와 관련한 여러 형사 사건들은 또 봐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뭐 저희가 평화나무 이사장으로서 이런 개별적으로 비리가 많은 교회, 근데 큰 교회 이런 교회를 보면은 관할 경찰서가 그 교회를 봐주기로 작정한 경찰서가 많습니다. 그래서 명성교회 같은 경우 명성교회 관할의 어떤 지역 경찰서는요 땡땡 경찰서인데 네. 명성경찰서 이렇게 불려요. 네, 그리고 저기 빤스 목사 관할 지역의 경찰서는 저희는 그냥 빤스 경찰서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그런 거더라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아동학대 신고가 1살 이전에 굉장히 많대요. 왜냐하면 정인이 같은 경우는 말을 못 하잖아요. 의사 표현을 못 하니까 외국의 아동 전문가들은 애 눈짓, 몸짓만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동학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치. 보통 경찰관 분들이 능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선 순환모직들이 많잖아요. 이 업무를 하다가 또 좀 익숙해지면 옮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전문가가 그 아이를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사실 경찰이라든지 아니면 아동보호 전문기관들도 너무 힘들어서 한 달이면 그만둔다 그래요.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전문성이 쌓일 시간이 없었고 네. 분리조치를 한다고 해도 보통 분리조치되면 한 기관당 한 5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몇 군데 되지 않아서 분리조치를 한다고 보낼 데가 없어요. 가장 아니 애가 무슨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는데 근데 그렇게 심한 상처 제가 TV 화면 캡처 화면만 봐도 정인이의 상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애가 이 지경이 되도록 부모가 별 조치를 안 취했다. 이것만으로도 학대 정황이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네. 즉시 분리 원칙이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지금 분리가 답이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 경우를 자꾸 얘기하게 되는데 일단 아동보호라는 목적을 위해서 친권을 바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일시적으로 이 부모가 완전히 치유될 수 있을 때까지 아주 강제적으로 반드시 교육과 심리 상담 등 이런 여러 가지 이 부모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 상당히 잘 돼 있고 그 기간 동안은 친권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이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그럼 그 분리됐을 때 어디로 가느냐? 우리가 입양 전에 입양 위탁 가정이 있었던 것처럼 위탁 훈련을 받은 전문적인 위탁 가정들이 상당히 많아서 분리 조치가 취해질 경우 그냥 기관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위탁 가정에서 지내면서 회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아주 상당히 많이 준비하고 있어서 4분의 1 정도는 위탁 가정에서 지내면서 분리 조치를 취해도 정말 심신의 안정을 취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위탁 가정 시스템이나 분리 이후에 아이가 더 불안정할 수 있는 버려졌다고 느끼거나 그렇죠. 또는 분리 과정에서 트라우마를 겪는 그런 사례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서 분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분리 이후에 이 아이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 하는 그렇지. 시스템이 중요하네요. 반드시 도입이 돼야 분리를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위탁모 하셨던 정인이 위탁모 하셨던 어머니 쓰러지셨대요. 그러니까 동생이 입양을 하고 싶어 했는데 정인이가 너무 이뻐서 더 좋은 가정에 보내야 된다고 하고 여기를 보냈다는 거예요. 아이고 세상에. 더 좋은 가정으로 보냈는데 그 가정에서 정인이를 죽였어요. 네, 그래서 위탁모 하셨던 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저도 가슴 아픈 얘기는 6월 달에 정인이를 만났는데 정인이를 헤어질 때 이렇게 안부를 묻고 노는 걸 보고서 꼭 안고서 잘 가라고 하는데 정인이가 떨어지질 않았대요. 꼭 안고 떨어지질 않았대요. 이미 정을 붙여가지고. 네, 그게 살려달라는 게 아니었나라는 그 마음을 아유. 들었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좀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지 이 심리는 뭘까요? 그저 가해자. 이게 양부모가 왜 입양을 했는가를 맞아요. 제가 이제 저럴 맘카페에서 거면서. 정인이를 검색해봤는데요. 맘카페에서 가장 많이 올라온 질문은 왜 입양을 했을까? 근데 이제 이게 정확하게 맞다고 할 수 없지만 모든 정황이 그 시기상으로 들어맞는 게 뭐냐면 두 자녀 있을 경우에 설마. 주택 대출이 상당히 많이 됐던 거죠. 이 아빠 정말 그거는 상상하기도 싫은데. 그래서 저도 정말 상상하고 싶지 않지만 이 제시된 증거들의 시기가 너무 딱딱 떨어져 맞고요. 입양을 재촉하던 시기, 이 홀트 촉에 빨리 아이를 데려오겠다라고 재촉하던 시기와 그 이후의 정황들이 이게 대출과 상관없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딱딱 사실 맞아서 재촉할 이유는 없잖아요 입양을. 그렇죠. 저 네. 절차대로 다 할 수도 있는 건데 본인들이 그리고 어떤 사회적인 그 이미지가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게 절차에 뭔가 캥겨서 재촉할 만한 것도 없을 텐데 왜 재촉을 했는가? 재촉했던 시기와 그 뒤에 두 자녀로 등록된 이후에 이런 정황들 전부 다 과연 이게 정말 대출과 상관없을까 싶은 정황이 있고요. 그리고 이 엄마가 심리적으로 불안했던 것 같아 보이는 게 카페에 들어가면 카페 사장이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네 아기가 이쁘네요. 그러면 네 입양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주변 그 얘기는 엄마들의 왜요? 증언이 보통 안 안 하- 났는데 그쵸. 제 입양했어요라는 말을 친한 친분도 없고 얘기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먼저 이야기를 꺼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입양을 하는 엄마다라고 뭔가 과시하고 싶어했던. 나는 착한 사람이다. 네. 그러니까 왜냐면 예전부터 자기가 입양 아동 찾는 봉사활동을 해왔고 자기 입양할 거라는 말을 수도 없이 하고 다녔고 그리고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고 있다고 수도 없이 사람들한테 이제 광고를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서 되고 싶었던 이미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첫째 아이도 육아하는 게 너무 버거워서 베이비시터를 따로 두면서 2년 정도 키웠다고 하고 맘카페에 올린 글 중에는 집에 쌀이 없는데 쌀벌레가 나와요라는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에 쌀이 없다는 건 아이가 있는 집에 쌀이 없다는 건 어쨌든 밥을 해먹이지 않고 사 먹이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아, 그건 말이 안 그렇게 되는데. 뭔가 아이에게 애착을 가지는 부모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조금 많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입양을 굳이 한 거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는 자기 원래 자기가 낳은 딸에게 동생을 만들어주고 네. 싶어서 그런 걸로 난 또 보도를 봤는데. 네, 저도 그렇게 사실 이것도 입양의 어떤 모범적인 답은 아닙니다. 사실 이거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사실. 첫째 아이의 부품처럼 첫째 아이를 위해서 글쎄, 둘째 그러니까. 데려오겠다는 네. 그런 게 거거든요. 어딨어, 이런 그게. 식으로 답을 쓰면요, 홀트 쪽에서는 조금 더 부모 교육을 강화해서 더 검증을 확실하게 거쳤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시간 정도만 부모 교육을 받으면 입양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7배 이상, 21시간 이상 일정 기간 안에 아주 강력하게 부모 교육을 받고 입양 관련한 어떤 지식들을 충분히 쌓은 다음에 입양할 수 있게끔 그렇게 긴 시간과 많은 노력들을 요구하는 이유가
아이를 키우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다라는 점을 각인시키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게 그럼요. 시스템상으로.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들이 없었던 것 같고 또 일부 제기되는 의혹 중에는 목사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쳤어야 될 절차들이 생략된 정황이 보인다라는 아, 얘기가 목사 있습니다. 자녀면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신뢰를 네. 받는 아, 그렇습니까? 목사 자녀, 그렇습니다. 목사 아들인데 신뢰를 신뢰 안 하던데? 신뢰를 받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뭐 홀트 쪽에서도 이번에 책임을 면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입양 제도 전반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나. 근데 또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입양한 부모님들은 뭐 대체로 이렇다라는 인식은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그건 잘못된 당연하죠. 거예요. 왜냐하면은 오히려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일반적인 가정은 친자식을 그렇죠. 오히려 더 많이 학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음. 입양 부모라는 어떤 안경을 끼고서 보는 건 상당히 위험한데요.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양부가 작년 10월에 사망하고 나서 이제 궁금한 이야기 Y라는 프로그램에서 1시간 20분 정도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이야기를 한 게 방송이 됐거든요. 이미 한번 방송이 됐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 그것이 심한- 알고 싶다 PD가 2번 취재하고 싶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은 정인이에 대해서 우리가 학대한다는 거는 입양 가정에 대한 이건 뭐 색안경이다. 아이고, 그것도 라고 하면서 방어막으로 그걸 활용해서 자기가 계속 우리가 딱 봐도 이건 몽고반점이 아니라 사진으로 봐도 멍인 걸 아는데 여기 얼굴이 여기가요. 이렇게 멍이 들게 아, 이게 그렇게 보여요, 실제로. 아토피고 아이가 몽고반점이 온몸에 있는 편이고 그건 모두 다 아주 애기 엄마를 억울하게 하는 말이고 입양 가정에 대한 이건 색안경이다. 자기들 억울하다. 공개적으로 입양해서 한 것을 후회한다. 우리가 이렇게 대로 당할 줄 몰랐다라는 식으로 발언을 한 것이 또 밝혀져서 정말 분노를 금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양부모들은 어떤 처벌을 받는가? 그렇죠. 이게 지금 가장 아, 큰 제일 관심사죠. 큰 과제이고 사람들이 제일 관심 있어 하는데 지금 현재로는 저 정도면 아이가 늑골이 부러지면 버그배학 교수님이 그걸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한대요. 너무 아파서. 근데 아이가 16개월짜리가 그 상황을 계속 견딘 거잖아요. 이게 이미 장기의 손상이 있는 채로 그러니까 그쵸. 죽기 전날 어린이집에 갑자기 등원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아마 그 아동전문보호기관 쪽에서 보자고 계속 한 거죠? 보자고 하니까 네. 집에는 오는 걸 거부한 거죠. 그러면 어린이집에 가서라도 좀 보겠다라고 해서 어린이집에 옷을 잘 입혀서 보냈는데 그게 마지막 등원이었고 등원하자마자 선생님 품에 안겨서 기운이 없이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 상태가 이미 장기가 많이 파열이 돼서 아휴. 먹을 수도 없을 만큼 근데 이제 먹을 걸 주니까 아기가 울더라고요. 이렇게 못 먹겠다고. 그런데 이제 바나나 우유를 주니까 우유를 먹는데 그 탈수가 오니까 먹더라도 메스껍고 이 안에서 더 힘들기 때문에 먹을 수 없는 상태인데 아기가 무감정하고 무반응한 상태로 이렇게 모든 걸 뭔가 통달한 채로 체념한 상태로. 네, 안겨 있다가 가장 열이 받는 부분은 엄마가 와서 첫째는 데려가고 애는 다시 냅둬요. 그러고 나서 6시 넘어서 아기 아빠가 얘를 데리러 오는데 선생님이 한참을 설명하는 거예요. 꼭 병원에 데려가라고. 근데 아이 아빠가 바로 어떻게 하냐면 애를 받아 안고선 세워놓은 다음에 나한테 걸어오라고. 그랬더니 정인이가 바들바들 떨면서 아빠한테 걸어가요. 일어나는 것도 못했던 아이가 무서웠던 무서운 거죠. 저는 그 장면을 용서할 수가 없는데 애가 겁먹어서 바들바들 떨면서 걸어오는 장면을 근데 이 사람은 계속 자기는 몰랐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람은 아동학대 방임 이 정도로 불구속이잖아요, 지금. 네, 불구속 상태에서 방임 불구속이에요. 정도로 네. 부부는 한꺼번에 구속을 못하는 아이가 있으니까. MB도 그래서 MB 마누라하고 둘이 같이 구속이 안 된 거예요. 그래. 그래서 지금 아동학대 방임 정도의 죄를 받고 불구속 상태인데 양모도 지금 아동학대 치사로 현재 이제 지금 치사. 네, 그러니까 아동학대 이제 치사. 죽일 의도는 없었는데 네, 어쩌다 죽을 일은 보니까 없다. 죽었다. 그런데 최장절단이라는 거는 이게 누가 봐도 그런 충격을 가했을 때 얘가 죽을 사기를 수도 갖고 죽이려고 했다. 네. 네. 그러니까 죽여야지라고 하거나 아니면 죽을 수도 있겠나라는 걸 알았다거나 아니면 죽어도 뭐 어쩔 수 없지라는 식의 근데 이렇게 당연히 우리가 볼 땐 살인죄가 적용돼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아동학대 치사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형량이 4년에서 7년 정도가 되고요. 살인죄면 이제 10년에서 이제 무기징역까지 나올 수 그렇죠. 있는데 아마 얼마 전에 법의학 학자들에 의해서 재부검 결과가 다시 나왔고 검찰이 이를 적극 반영해서 아마 공소장 변경이나 혹은 추가적으로 뭔가 혐의를 더 추가해서 살인죄 적용도 가능하지 않을까. 국민청원이 상당히 다양한 종류로 법부터 시작해서 처벌, 경찰까지. 관련자들 처벌부터 시작해서 양부의 처벌까지 많은 종류의 청원이 올라가 있는데요.
아마 검찰도 공소장의 내용에 대해서 변경이 있거나 혹은 살인죄로 추가가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네, 저는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참 맞다고 생각했던 게 경찰이 초창기에 CCTV나 증거만 남겼어도 이번에 공소장을 변경하는 건 어렵지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초기 수사가 제일 중요하니까. 네. 근데 뭐 한 달씩 지나고 나서 3번이나 신고가 들어가서도 아무 증거 확보가 안 된 상태면 어린이 선생님들이 아니었으면 이마저도 알려지는 게 어렵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문제는 지금 나오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얼마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참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는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한 아이를 키우는데 한 마을이 필요하다. 그렇지. 근데 한 아이가 학대로 죽어가는데도 한 마을이 전부 다 눈 감았기 때문에 아이가 죽은 거예요. 이 아동전문보호기관이 자기네는 70여 차례 전화를 걸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안 받은 거 말고 40차례 정도 전화를 걸었고 아이가 학대를 당하는데 어느 부모가 얘는 괜찮지 않습니다라고 통화를 하겠어요. 찾아가서 봐야죠. 그렇죠. 이제 뭐 예산이나 인력난이 있다고는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정인이 같은 경우는 여러 차례 신고가 들어갔던 아이고 더군다나 신고 의무자들에 의해서 신고가 들어갔던 경우라면 반드시 한 번은 만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저는 아동전문보호기관의 어떤 지원뿐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제도가 마련이 된다고 보고요. 또 전담 공무원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아동전문보호기관에 계신 분들, 이분들이 지금 보건복지부 소속인데요. 이분들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아동학대 특별수사대 같은 것들이 이제 강력척단 단위로 이제 신설이 돼가지고 이제 경찰이 그런 것을 맡으면서 또 전문 아동학대 관련 공무원들은 서류 처리나 행정 처리 뭐 이런 것만이라도 좀 정확하게 해서 사건을 제대로 구분해서 2차 이상 피해자 뭐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사례 정리라도 좀 할 수 있다면 그런 식으로 업무 분담이 될 수 있다면 이렇게 한 아이가 죽어가는데 3차례 신고해서 3기관이 다 눈 감아서 죽게 되는 경우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근데 아동학대 사건이 코로나 시작되고 진짜 많았잖아요. 저는 그 가방에 가둬서 좀 그것도 생각하면 밤에 잠이 안 오거든요. 엄마들 입장에서는 너무 상상이 되는 아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가 상상이 되는 문제인데 전문 변호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 법이 통과됐어도 현장의 문제가 바뀌지 않으면 이 일은 2번, 3번 꼭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 경찰도 아이 그래도 부모인데 애를 저렇게까지 키우는 했어요. 부모인데 설마 이렇게 학대했겠어? 이런 안이한 태도를 갖고 있다가 결국 이 사태를 그야말로 방치한 셈이 됐다. 공범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어떡합니까? 그래서 예, 이제 정말. 좀 의미 있는 법들이 추가가 된 것 같아요. 네. 정인이법이라고 부르는 건데 주요 내용은 이제 아동학대 처벌법에 대해서 경찰과 전담 공무원들의 현장 조사 권한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부모가 거절해도 또는 부모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얼마든지 출입할 수 있게끔 이제 권한을 확대시키고 그다음에 아동학대가 신고되는 즉시 수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의 이제 개정안이 통과가 돼서 그래도 조금은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갖고 법 제정과 여러 가지를 촉구한다면 조금은 상황이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희망을 가져보고요. 그리고 민법에서 이제 부모들이 체벌할 수 있게끔 하는 징계권이 삭제가 됐어요. 징계권이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대 과정에서 교육이라는 말로 훈육이라고 아이들을 하잖아요. 훈육입니다. 뭐 내 아이를 내가 가르치는 겁니다라고 하는데 그 훈육을 핑계로 아이들이 죽어 나가고 있는데 이제 체벌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은 이제 희망 있지 않나. 아니 근데 얼마 전에 그 애를 내복 입은 상태로 아, 네. 네, 영하 내보낸 18도에 엄마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뭐 3살이래요. 아, 저 그거를 그 이후에 이제 취재한 내용을 들었는데요. 네. 거긴 또 이제 아빠가 복병이 됐는데요. 제가 보니까 아이가 이제 모자원인가 이렇게 해서 시설에 이혼을 하고 아이 하나만 데리고 살 수가 없으니까 거기 돈도 없고 들어가 있다가 독립을 했대요. 독립을 해서 나왔는데 한 달에 10만 원 주기란 양육비를 3년 동안 20만 원인가를 받았대요. 3년 동안 20만 원. 네, 그러니까 2만 원도 안 준 거예요, 아이한테. 그러네. 아빠가. 3년이면은 월 10만 원씩이면은 그럼 못해도 한 300만 원 정도는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30만 원 정도 받았고 2만 원도 제대로 받은 적이 없대. 그러니까 이 젊은 엄마가 아이를 키우려면 일을 하러 가야 되는데 반일제로 일할 수 있는 데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린이집은 가기 싫다고 하고 그래서 애를 놓고 전화기를 쥐어주고 엄마가 이제 일을 하러 갔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한 40번 정도 통화를 했더라고요, 엄마가. 그리고 요즘 태블릿 켜놓고 엄마가 이제
보면서 이제 아이를 그렇게 음. 하는데 아이가 이제 밖에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비밀번호를 예, 비밀번호를 못 찾아서 못 들어오고 그 추운 날씨에. 그래서 벌어진 일이군요. 예. 아이고 전혀 다른 일이네. 근데 이번에 경찰이 그건 또 되게 빨리 분리 조치를 했던 거죠. 왜냐하면 정의 사건 네. 때문에 그치. 경찰에 대한 네. 비판 여론이 크니까 가보니까 집이 엉망진창이었다 이런 보도도 있었고 음. 이전에도 아이가 그 편의점에 한 번 더 왔었대요. 크리스마스 이브 날도 울면서 엄마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 같으면 집에 들여서 씻겨가지고 옷 입혀갖고 밥 먹였을 거예요. 예전에 우리 엄마 아빠들 같았으면. 그런 아이들 진짜 많았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런 게 안 되니까 그걸 보니까 또 그 아빠는 뭐 하는 사람인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또. 이게 사회 구조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제 부모들의 어떤 교육의 문제까지 다 우리가 지금 나라에서 돈을 조금씩 주잖아요. 네. 양육비다, 뭐 수당이다 해서. 아동성도 주고. 근데 이제 우리가 부모로서 어떻게 보면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면서 받지 못했던 사랑을 그대로 주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럼 그 과정에서 그 불우한 어떤 상황이 반복되지 않게끔 나라가 개입하는 것도 필요하고 네. 지원이나 교육이나 심리 상담이나 체크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면밀하게 우리가 정말 아이는 낳으라고 하지만 나도 받아보지 않은 사랑을 나도 힘든 상황에서 키우기 쉽지 않으니까 네. 이런 것들을 이제 국가가 맡아줄 수 있다면 이런 사건이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참 어떻게 부모가 그럴 수 있을까? 아무리 양부모라도 아니 도리어 양부모인 분들 중에 정말 친부모 그 이상으로 그럼요. 아이들을 사랑으로 양육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저는 믿는데 정말 너무 상식 바뀌고요. 그리고 이게 그냥 그 사람이 지금 양모가 구속됐다고 끝날 일이 아니라 도대체 어떤 짓을 했는지 이 밝혀야 내용이 돼요. 소상히 명명백백히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벌이 구형되고 또 선고돼야 한다고 보고요. 아울러 지금 뭐 무슨 선처를 바란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아동학대가 아니어서는 무관용의 무관용의 원칙이죠. 원칙으로 가야 그럼요. 됩니다. 그래서 일벌백계를 하고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또 이게 무슨 형편이 어려운 집안에서 정말 아이를 양육을 잘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벌어진 일도 아니고 고의로 사리를 갖고 정말 아기를 모살게 굴어서 결국에는 이 세상을 떠나게 만들었다면은 이건 뭐 법이 정한 최고의 형벌을 때려 마땅하다고 저는 네.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엄마들이 1인 시위 하시더라고요. 음. 살인죄를 기소하고 처벌을 강력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엄마들이 나서고 저는 얼마 전에 보니까 검찰 앞으로 화환을 엄마들이 아이를 추도하는 화환을 보냈는데 미국에서도 화환을 보냈더라고요. 미국에서도 네. 아이고. 예. 그러니까 그게 엄마들의 마음이 이렇게 통하는 것 같아요. 가장 여린 아이잖아요. 어떤 저항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 이거 그러니까요. 분명한 살인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